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이제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운동, 모션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물리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도 나오고 단위와 유효 숫자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먼저 유효 숫자에 대한 얘기는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이제 다음 페이지, 유효 숫자가 되는데, 0.이 유효 숫자는 측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측정에 관련돼 있어요. 물리량을 측정할 때 0.00620이라는 값을 보게 되면, 실험할 때죠. 보게 되면 이 소수점의 근처에 연달아 있는 0, 이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효 숫자라는 얘기는 측정해서 얻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측정해서 얻은 실제 값. 그래서 여기 6, 2는 유효 숫자가 됩니다. 6과 2. 그리고 뒤에 있는 0은 쓰지 않아도 되는데 썼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유효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데 썼다는 얘기는 중요하니까 실제 값이 0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 3개입니다. 3개. 6과 2와 맨 뒤에 붙은 0. 자, 그래서 이런 값들은 이제 과학적 표기법을 쓸 때는 0이 너무 많으면 몇 번째 짜리 6인지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짜리인지 눈으로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을 써줍니다. 소수점 하나 또는 뭐 2개 뭐 16.20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해요. 6.20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을 써서 거듭제곱 앞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다 유효 숫자로 정하기로 한 겁니다. 유효 숫자로 하기로. 그래서 뒤에 있는 0이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6.2라고 쓰면 안 되고 6.20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유효 숫자라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우리도 유효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써는 거겠죠. 10의 거듭제곱 표현 바로 앞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유효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0.2 이렇게 0.6 곱하기 0.6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2승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0이 아닌 숫자가 소수점 앞에 나오도록 6.20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요. 자, 유효 숫자는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교재에 있는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했고, 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운동의 형태를 공부하는데, 원운동이나 포물체 운동 이런 것들은 입자가 이동하는 거죠. 입자 자체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2개는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동, 위치 변경, 또는 변위, 그렇죠? 위치 변화를 변위라고 해요. 변위. 맨 앞에까지 직선 운동, 원 운동, 포물체 운동. 네, 마지막에 있는 회전 운동은 전체적인 무게중심 또는 질량중심을 공부할 텐데, 그 중심은 위치가 변하지 않지만 다른 부분들이 어떤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은 회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 거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부분들이 계속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진동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진동. 우리 용수철 같이 진동 운동. 그래서 이렇게 3가지는 그냥 위치를 변화시키는 운동, 요거는 회전 운동, 이건 진동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 세부적으로는 직선 운동부터 원 운동, 포물체 운동 이런 것들도 이제 다루게 되겠죠. 각 단원마다. 자, 운동의 도형 만들기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프가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 1.5번 그래프가 나오면 각 축이 어떤 값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가로축은 x고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예요. 위치. 그렇죠? x축이라고 잡은 거고, 축을
이 방향을 x라는 이름을 넣어준 겁니다. 부여한 거고, 이 x 방향에, 여기서 보면 수평 방향이죠. 수평 방향의 수직한 방향이겠죠. 여기도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는 2차원 평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본 땅이라든지 내가 보는 벽이라든지 이렇게 2차원 평면을 실제 보여주는 거고, 그 위치가 이렇게 여러 점들의 위치가 실제 위치로 평면에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스칼라와 벡터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의를 충분히 잘 해줘야 돼요. 스칼라라고 하는 건 또는 벡터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물리량들입니다. 물리량이라고 하면 뭐 길이라든지 운동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양을 다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스칼라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수치, 하나의 값으로만 표현된다는 거예요. 값, 그렇죠? 어떤 값, 한 개의 값으로만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벡터는 한 값하고 그 값은 이제 크기고 다른 하나는 방향입니다. 두 가지 물리량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벡터는. 마치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앞에 이름이 뭐죠? 이재훈. 예. 이재훈. 이름을 보면 성과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과 이름. 그래서 전체가 이름인 거지.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 있고 이름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벡터 같은 거예요. 벡터. 예. 근데 스칼라는 애초에 크기만 있는 거예요. 크기. 그냥 이재훈 전체가 다 크기야. 이재훈 전체. 뭐 구별이 없어. 근데 우리 이름은 그렇지 않죠. 그죠? 이렇게 벡터처럼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제가 이재훈인 걸 다 이제 인사하고 다 알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냥 재훈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자는 빼고, 뺐다고 해서 이 씨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죠?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훈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는 반대로 그냥 미스터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씨 그러잖아요. 이씨. 예. 그러면 가까이서 부르면 재훈이를 부르는 거구나. 그죠? 여러 번 이렇게 불러봤다면 둘 중에 하나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생략하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벡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위치 벡터를 공부합니다. 위치 벡터는 그냥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T3인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T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T3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3초일 때. 시간이 3초일 때. T4는 시간이 4초일 때. 그러니까 1초 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3초일 때는 여기 있었구나. 여기에. 그죠? 여기에 있었다가 4초가 되니까 여기로 왔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4초가 되니까 땡 하고 4초가 되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건 실제 위치죠. Y축, X축을 보면 실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T3인 시간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직선을 이렇게 긋고 화살표를 표현을 합니다. 이러면 여기서 여기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벡터라고 하고 이건 변위 벡터라고 합니다. 위치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줄여서 변위라고 하는 거예요.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변위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표현하고 벡터라고 변위 벡터라고 해주는데, 이 벡터라는 말은 되게 생략합니다. 변위 벡터는 벡터인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변위라고 표현해 줘도 되는 겁니다. 변위 델타 R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의 위치는 원점에서 보면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R3가 위치 벡터가 되는 거예요. 3초일 때의 위치 또는 위치 벡터. 4초일 때의 위치는 R4로 표현되죠. 더 멀리가 있고 방향도 바뀌어져 있어요. 그때 이 델타 R이라고 하는 건 R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델타라는 문자는 수학에서 또는 물리에서 변화량을 표현하게 돼요. 그럼 델타 R은 R의 변화량 이런 얘기고,
우리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리에서 위치는 좌표로 항상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위치는 좌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T3일 때의 좌표 위치 벡터 R3는 이렇게 내려가면 한 16 정도, 그죠? 약 16 정도, 15 정도, 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죠? 이 정도 되면 이것도 한 15 정도, 15. 예. 그래서 R3 벡터죠?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X축으로 16, Y축으로 15인 위치, 이렇게 순서상으로 위치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원점에서 본 위치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주어진 기준점이 항상 있고 그 기준점으로부터의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원점을 다른 곳으로 바꾸면 위치 벡터의 좌표는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델타 R이라고 하면 위치 벡터의 변화량이 돼서 변이 벡터가 되는데 델타 R은 나중값에서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여기가 나중이고, 그죠? 둘에서 봤을 때 처음 값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검은색으로 요 델타 R만 보면 이렇게 이게 정의예요. 변이의 정의 또는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벡터의 연산을 공부하는데 벡터의 연산은 직관적으로 그냥 다 보겠습니다. 어떤 벡터는 A 벡터, 여기서 이름을 A 벡터라고 지은 거예요. 예, 이 벡터 A는 되게 지루하죠. 예, 이게 수학 시간이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다 아는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안 하면 또 처음 보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되게 수위를 낮춰서 할 겁니다. 요 화살표의 여기가 시작이에요. 시작. 머리입니다. 머리. 예, 머리고 여기 꼬리 이렇게 얘기해요. 예. 올챙이 같이 생각을 하면 돼. 올챙이 같이. 예, 머리 큰 머리. 꼬리.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이어줍니다. 이어주려면 둘 중에 한 놈을 둘이 다 이동하든가 한쪽이 한 이동해야겠죠. 이동할 때는 항상 평행 이동을 해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방향을 바꾸면 벡터의 값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둘을 적당히 이동시켜서 머리와 꼬리를 이어줍니다. 그러면 전체의 머리와 전체의 꼬리가 있는데 이걸 새롭게 직선으로 이어주면 이걸 우리는 합벡터라고 해요. 두 벡터의 더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자, 그래서 지나가고 여기 시간 간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간 아까 우리가 봤을 때 T3는 3초였었고 T4는 4초였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큼 흘렀나 그러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다 그렇게 계산을 하죠. 항상 물리에서 항상 변화는 시간적으로 나중에서 시간적으로 처음을 빼주는 겁니다. 나중 시간 TF에서 처음 시간 TI를 빼주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시간 간격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간격도 대개는 생략하고 걸린 시간도 그냥 다 시간이라고 하고 어떤 시각 그죠? 어떤 순간 시간도 다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 생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문장을 잘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좀 알아야 되고 다음으로 평균 속력을 공부해요. 평균 속력. 이거 다 용어들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용어는 다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뒤에 가면 순간 속력도 공부할 거예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딘가에 쭉 넘어가 보면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오니까 일단 다시 가요. 예. 자, 평균 속력이 있고 뒤에 가면 어디선가 이제 순간 속력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볼 텐데, 자, 평균이 있고요. 평균이 있고, 이게 좀 잘 안 나와. 예, 이게 마우스가 튀어서 순간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요 뒤에 붙는 말이 속도 먼저 하겠습니다. 속도가 있고 속력도 있어요. 짧은 거 쓸 때는 안 튀는데 긴 거 할 때는 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는 게 있고 순간 속도, 순간 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평균은 어느 때 붙이냐면 실제 시간으로, 걸린 시간으로 측정해서 아니면 측정이 된 값을 여기 분모에 쓰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평균 속력은 평균은 실제 시간으로 나눠줬다 이런 얘기고 순간은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 계산하는 거예요. 다 계산이긴 한데 순간은 미분법이고 평균은 실제 값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속력은 지금 나와 있어요.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꽃들이 피어나고 여기저기 그죠? 꽃들이 피어나요. 벌들도 날아다니고 벌께서 이렇게 날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꿀을 빨다가 여기서 A에서 B로 날아가는데 저기 왜 자꾸 뾰족뾰족하는 거지? 그죠? A에서 B로 날아가는데 빨리 날아가야겠네요. 직선 거리는 A에서 B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변이에요. A에서 B까지 이동한 변이, A에서 B까지 변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항상 직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걸 과정이나 경로에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벌께서는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건 거리입니다. 거리 또는 궤적. 그래서 궤적의 크기를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궤적, 경로를 시간으로 나눈 걸 속력이라고 하고 실제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평균 속력이고요. 평균은 1초당으로 환산됐다 이런 얘기죠. 평균적으로 이런 말 그대로. 그래서 15마일을 2분의 1시간 가면 숫자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30이 나오고 뒤에 거 마일 퍼 아워. 그렇죠? 마일 퍼 아워 줄여서 mph 그랬네요. 그죠? 우리는 안 쓰는 단위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킬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시간으로 둬도 되고 영어로 아워. 그렇죠? h.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 우리말로 할 때는 시속 몇 킬로미터. 30킬로미터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평균 속력을 구한 거예요. 여기 평균 속도가 먼저 나오네요. 속도는 거리가 아니라 이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거리는 방향이 없는 스칼라예요. 따라서 속력도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연산은 스칼라예요. 시간도 스칼라예요.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크기로만 되어 있는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위가 벡터거든. 변위 벡터. 줄여서 변위예요. 그럼 변위 벡터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때는 속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속도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고 평균은 생략하면 안 돼요. 밑에 아래 첨자로 AVG 썼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영어로 velocity예요. velocity. 그래서 V라는 문자를 쓰는데 그럼 왜 평균 속력은 기호가 없잖아요. 여기 평균 속력도 그냥 V라고 씁니다. 평균 속력도. 그래서 얘도 AVG예요. 근데 이렇게 중복돼서 기호를 쓰면 불편하죠. 평균 속력은 우리는 웬만해서는 안 써요. 여기에서만 교재에서만 살짝 공부하고 속도하고 속력 구분하려고 속도는 벡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하여 언덕 올라가기 예제에서 이런 예제를 보면 문제가 여기 있죠. 여기요. 운동 도형을 그리시오 그랬는데 언덕을 가속해서 올라간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 이제 초록불로 바뀌자 이때는 정지했다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속력이 처음에 0이었겠죠? 그러다가 점점점 빨라지죠.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의 속도를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때는 느리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빠르고 더 빠르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건 맨 처음만 지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안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외워둬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 가속도를 이건 가속도죠. 가속도. 평균 속도는 암기해 주시고 평균 가속도는 원래 이게 굵은색으로 굵게 나왔어야 되는데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용어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어떤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까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T1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여기 T2라는 시간이에요. 이때 자동차는 여길 지나가고 있고 이때는 여길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공간상에서. 근데 T1일 때는 속도가 이런 속도예요.
속도를 표현해 보면 t1일 때는 속도가 이런 속도라고 합시다. 이 정도 속도. t2일 때는 이 점을 지나면서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속도를 v1, 이 t2일 때의 속도를 이 속도 벡터를 v2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물론 거리도 변이도 있겠죠? 변이도 있는데 변이와 무관하게 가속도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속도만 가지고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속도 변화잖아요. 이게 속도 변화, 그죠? 나중 속도 v2에서 처음 속도 v1을 빼주고 시간 간격이죠. 걸린 시간은 역시 나중 시간 t2에서 처음 시간 t1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위를 보면 이쪽 분자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속도의 단위는 변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주잖아요. 따라서 단위는 시간으로 2번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 돼서 A라고 쓰고 여기가 벡터면 여기도 이렇게 저절로 벡터가 되는 겁니다. 즉 속도 방향이 가속도, 속도의 변화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 방향. 그렇죠? 그럼 이 그림에서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변했네요.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변한 겁니다. 그거를 계산할 때는 V2 마이너스 V1인데 이거는 V2 더하기 마이너스 V1 벡터예요. 위에 화살표를 안 해도 다 벡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벡터라고 화살표 생략한 거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V1은 오른쪽 방향인데 마이너스 V1은 왼쪽으로 방향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V1 벡터가 되는 거고 V2 벡터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자, 머리와 꼬리를 연결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V2 벡터 2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시작과 전체의 끝점 이렇게 이게 V2 마이너스 V1이겠죠. 그래서 이게 델타 V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벡터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건 오른쪽으로 속도가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만약에 이게 V1이고 이게 V1이고 V2가 이렇게 작은 거라면 속도가 왼쪽으로 변한 거죠. 오른쪽으로 컸는데 오른쪽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왼쪽으로 변했다. 그럼 가속도는 그때는 왼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더 빨라지면 그 방향으로 가속하는 거고 더 느려지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속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표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로 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인데 표로 보면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변하는지 쉽게 좀 볼 수 없어요. 막 그렇게 한참 봐야 돼. 표가 나오면. 근데 그래프는 훨씬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간이 1분씩 지날수록 1분마다 아마 측정을 한 것 같아요. 학생의 위치 1분마다 이렇게 60, 120, 180 이렇게 엄마가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집이 자동차 같네요. 집 앞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 여기 버스 정거장. 버스. 엄마가 이제 첫날 내 등교를 하니까 1분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야. 이제 학교는 잘 가고 있는지. 어디니? 60m. 어디니? 여기. 엄마가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아들 딸의 위치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학교 잘 가고 있나 봤더니 여기서 느려지고 있죠. 다른 때는 다 60m씩 이동했는데 여기 20m밖에 20m 갑자기 또 100m가 빨라져요. 그죠?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참 봐야 돼요. 그죠? 그래프가 훨씬 더 직관적일 수 있지만 표는 계산하기 편리하죠. 값이 주어지니까. 좀 넘어가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머니께서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신 거야. 내가 오늘 너의 정보를, 위치 정보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다.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분마다 점을 찍고, 가로축이 시간이잖아요. 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좌표예요. 그죠? 시간에 따른 위치 좌표. 실제 공간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XY 그래프가 아니라 XT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볼 때는 그래프의 이름을 축을, 세로축을 먼저 얘기하고 가로축을 뒤에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시간대 위치, 대자를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그냥 이걸 생략할 때는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해요.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 근데 대를 쓸 때는 가로축 먼저 얘기해요. 시간대 위치 그래프. 좀 불편하죠? 예. 그래서 저자마다 좀 다른데 이 저자가 좀 약간 독특한 저자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대부분의 책은 위치 시간 그래프 아니면 기호를 가지고 X, 여기 이렇게 발을 써줘야 돼, 하이픈을 써줘야 됩니다. XT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XT 그래프. 아래 그림은 이거를 아마 선으로 연결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측정을 하면 이렇게 함부로 선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연결해 버리면 점이 사라지죠. 그래서 실제 측정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그래프는 좋은 그래프가 아니에요. 책에는 그려놨지만. 예. 그래서 측정을 할 때는 점으로만 표현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에 선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곡선으로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둘 사이의 평균을 굳이 또 계산해서 그것까지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낼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선을 그리겠다 그러면 점을 살려놔야 돼요. 점이 이렇게 보이게.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이 원래는 데이터는 점만 있었는데 임의적으로 그냥 선으로 연결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자, 근데 교재에서는 다 선으로, 이제 이걸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준 예시로 나온 것뿐이에요. 자, 위치 그래프의 해석 그랬는데, 위치 그래프니까 X, 여기 보니까 T 그래프네요. 그죠? XT 그래프에서 첫 시간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지칠 텐데, 그죠? 요거는 좀 쉬었다가 2차 시에 두 번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잔 하고 이렇게 10시, 아니 55분에 시작하죠. 55분.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제가 손으로 잘 써지나? 오히려 손이 낫겠다. 네. 실습실에서 네네. 책을 거기 강의실에 두고 그래요? 아마 한번 직접 가봐야 돼요. 직접. 예, 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저번에 그러면 그 실습실 앞에 저 끝에 가면 물리 실험 준비실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노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여기 실험실이었잖아. 여기 복도예요, 복도. 복도에서 쭉 끝까지 가면 계단 올라가지 말고 요 끝에, 오른쪽 끝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 가서 노크하고,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교과서 마음에 안 들어요. 교과서가? 아니 뒤에 뭐 양자역학 있길래 해서 해서 부럽도 봤는데 조금 교재가 좀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자물질 전자체고 보래요. 와 씨, 난 이 책이 있는 줄 알았지. 양자 물리학을 봐야지. 책의 두께가 한계가 있잖아. 이걸 다 담을 수가 없다고.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양자 물리학 너무 조금 줘갖고 한번 오히려 아마 보려고 했는데 전자책을 보래요. 그거 데이터 인터넷 검색하는 게 더 빠를 거야. 아이고. 이게. 근데 진짜 전자계약이 2학기가 너무 재밌는데 그게 제일 그때까지 이제 천천히 기다려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 오시는데 전자계약 해야지 빨리 머리 깨지겠지만. 전자계약을 하고 싶어? 아버님도 저희 전자기능사 출신이셔. 오, 그러시면 전기 전자기능사에서 이로 폴리테 원래는 한국인데
다음에 시간대 위치 그래프. 여기 보시면 예제 1.7에서 빨간색으로 볼까요? XT 그래프가 나오는데 x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t가 0일 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10km에 있다가 쭉 일정한 위치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30분이 되면 반대쪽, 그죠? 원점에 대해서 반대쪽 마이너스 20km인 곳에 이렇게 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정지에 있죠. 여기서 정지에 있다가 40분이 되면 10분간 정지에 있다가 다시 원점을 향해서, 그죠? 원점을 향해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x의 변화로 80분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와 있어요. 처음 위치는 물론 여기였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 xt 그래프를 보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언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예제 1.9번 가보면 기상 로켓 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작은 로켓을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단위가 미터 퍼 제곱초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속도가 되겠죠. 가속도가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런 가속도로 발사됐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런 가속도로 발사됐다. 물론 속도는 처음엔 정지 상태에서 발사된 거겠지. 30초 후에 로켓의 연료는 소진이 되는데 최대 고도는 얼마인가 이러면 아마 30초 동안 이렇게 가속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30초 동안. 가속도의 식을 보게 되면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해놓고 이게 이제 실제 값이면 여기 평균이 되는 거죠. 이게 평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평균이라는 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런 가속도 그러고 일정하게 가속했다는 말 같아요. 우리나라 말을 잘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용어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일정하게 가속됐다로 해석을 해보고 그러면 이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하고 같게 됩니다. 그렇죠? 일정한 변화, 중간에 변화가 없으면 평균이 그대로 순간값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가속도 A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 가속도 A. 그래서 우리가 A라고 쓰면 이거는 순간 가속도예요. 순간은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순간 가속도. 그런데 평균 가속도에서 평균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항상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V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속도가 증가하는데 가속도의 의미는 1초당 환산한 속도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1초가 되면 T가 1초가 될까요? T가 1초가 되면 속도는 얼마가 돼요? 30이 되겠죠. 30. 1초마다 속도가 30씩 증가하는 거니까 처음에 0이었으니까 1초 지나면 속도는 초속 30m가 되고 또 1초가 지나면 또 30이 증가하고 계속 31초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나중에는. 그럼 30초 후에는 로켓이 고도가 얼마인가 그래요. 고도. 고도면 이거를 이제 구할 때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과정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VT 그래프를 구하는 거예요. VT 그래프를 그립니다. VT 그래프. VT 그래프를 그려서 처음에 정지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일정하게. 이렇게. 그죠? VT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이 속도는 델타 V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곱하기 형태로 쓰면 델타 V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고 하는데 속도 변화 이게 0이니까 얘는 V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T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게 V 그래프잖아. 이게 V는 A 곱하기 T라는 그래서 직선이 되죠.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결국 요 A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얘기예요. 기울기. 요 A가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요 VT 그래프를 그리면 요 V 그래프 그리고 이 T축이 만드는 V 그래프와 T축이 만드는 요 넓이 이렇게 쭉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시간이 T가 되면 우리는 지금 30초가 궁금한 거죠. 30초가 됐을 때 이동 변위를 구하려면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V 그래프와 T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변위가 돼요. 그럼 여기가 30일 때잖아요. 30초죠. 30초. 그럼 T를 30을 넣어주고 가속도도 30이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30을 해주면 V는 900이 돼요. 요때의 속도가 30초가 지났을 때 요때의 속도가 900m/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이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가로는 시간 30초, 세로는 속도 900m/s 곱해주면 39, 2700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2700. 27,000? 그죠? 27,000m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단위계, 국제 단위계가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 따라다니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단위계를 여기 SI 단위라고도 합니다. SI 단위. 그래서 이 I가 인터내셔널이고 이 S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제 단위계가 되는데 국제 단위계 중에서도 길이, 질량, 시간, 길이, 질량, 시간의 단위를 요 값을 쓰죠. 우리는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걸 쓰자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MKS 단위라고도 합니다.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뭐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또 한 가지 추가하면 MKS 이렇게 대문자 A 암페어 MKSA 단위계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단위를 어렸을 때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인치, 뭐 피트, 마일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한참 공부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각각의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표준이에요. 표준. 시간의 표준. 자, 1초를 정하는 거죠. 1초. 1초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냥 똑딱 하는 시간. 그죠? 이걸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했는데 가장 최신은 원자시계로 잽니다. 이 시간을 원자시계로. 그래서 원자시계가 재는 1초를 오늘 1초라고 하자. 더 자세히는 이게 약 92억 번 정도가 돼요. 92억. 그래서 세션 133 원자가 진동을 하는데 요만큼 횟수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걸 다 잴 수 있다는 얘기야. 현대 기술이. 자, 길이는 1m를 정하자 이런 얘기죠. 길이에 이게 표준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1초, 1m, 1kg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별별 방법으로 당연히 정했어요. 지구 뭐 북극에서 적도까지 이거를 뭐 1000만 분의 1로 잘라서 뭐 이렇게 정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막대기 하나인데 그렇죠? 이런 막대기 하나인데 지금은 어떻게 정했냐면 빛의 속도를 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빛이 진공에서 이게 3억이에요. 3억. 약 3억. 299, 792, 458 분의 즉 3억 분의 1초 동안 빛이 이동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빛이 파동이니까 진행이라고 하면 진행.
빛이 파동이 진행한 거리. 우리 호수에 돌멩이를 딱 던지면 파동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속도처럼 빛이 퍼져나가는 속도인데 빛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하자. 거꾸로 얘기하면 빛은 1초 동안에 요만큼의 거리를 3억 미터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3억은 3 곱하기 10의 억은 몇 제곱이에요? 로또는 1등이 몇 억이야? 로또 1등? 보통 많이 받으면 세후 한 10몇 억. 그래요. 대충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간단히. 10억은 억은 항상 8이에요. 8. 그죠? 행운의 숫자 8. 1억, 1억. 근데 1억이 10배니까 10억이죠? 그러면 10의 9제곱 원. 그죠? 두 개를 붙이나?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게 10억이에요. 10억. 1억은 3억은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이게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는 우리 간단하게 소문자 C로 많이 나타냅니다. 소문자 C. 그렇죠? 광속으로.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질량 1kg은 1kg은 예전에는 이렇게 1kg짜리 추가 있었어요. 추. 지금도 당연히 있어요. 1kg짜리 추가 있어서 이렇게 교재에 어디 사진이 여러분 교재에 사진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전에 이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 이거를 킬로그램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는 동그란 건 이건 그냥 덮개예요. 덮개. 뚜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주변에 공기나 이런 나쁜 공기가 나쁜 거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두 개를 이중으로 합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이걸 또 여기 시건 장치라고 해요. 열쇠로 잠수로 꽉 잠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훔쳐가지 못하게 이렇게 프랑스에 가면 이거 한 개 있어요. 한 개. 전 세계에서 딱 하나. 근데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뭐 나라마다 다 나눠가지고 옛날에는 나라에서도 도별로 시별로 또 다 나눠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물리 과학 전시관 이런 데 가면 그 문 열고 뒤에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여기 하나씩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요. 지금 별로 쓸모가 없고 어디에 있냐면 지금 표준과학원에 가면 있어요. 우리나라 표준과학원. 여기 가면 킬로그램 원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이렇게 우리나라 거. 한국 여기 이렇게 있다고. 여기 진짜 같으네. 이건 밑에는 그림으로 그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옛날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이 슬죠. 그죠? 녹이 있으니까 이 녹이 안 쓰는 부식이 잘 안 되는 금속으로 만들고 그래도 오래 지나면 이게 약간 질량이 변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프랑스에 가갖고 이걸 맞춰와요. 정확히.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대. 표준과학원에서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정하냐면 예전에 이렇게 그냥 저 추로 정했는데 이거 왜 안 되죠? 얘는 살아있는데 아이고 되네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이게 끝난 건가? 여기서? 끝나서 그런가 보네. 어디까지 했었어요? 여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키블 저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블 저울. 정확히는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여기 나오네요. 플랑크 상수로부터 질량을 잽니다. 플랑크 상수로부터 질량을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그래서 이걸 재는 키블 저울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알아두시고 이 플랑크 상수 안에 여기 킬로그램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거꾸로 킬로그램을 남겨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접두어를 많이 사용할 텐데 10의 거듭제곱을 많이 사용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 3의 배수 369 그러면 369 킬로그램 킬로그램이 킬로 메가 기가 그다음에 테라 그다음에 뭐죠? 페타 에타 제타 요타.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내가 잘못 말해도 모르겠죠? 그렇죠? 다음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9제곱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밀리 요건 뭐예요? 그죠? 읽을 때는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다른 건 다 그 알파벳인데 얘만 그리스 문자로 되어 있어요. 뮤예요, 뮤. 뮤인데 단위로 거듭제곱 이 접두어를 읽을 때는 마이크로라고 읽고 마이너스 9제곱은 나노. 마이너스 12제곱은 피코. 그죠? 피코. 그럼 마이너스 15제곱은 펜토. 예. 마이너스 18제곱은 아토. 예. 펜토, 아토, 잽토, 욕토. 나를 믿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를 안 믿으면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이런 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미국 사람 미국 책을 많이 읽을 거라면 좀 알았어도 좋은데 미국의 물리책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물리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연습시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게 익숙하고 이게 불편해요. 그죠? 우리는 오른쪽이 편한데, 그죠? 여기 편한데. 그래서 자꾸 연습시키려고 여기 교재 이게 자꾸 나온단 말이야. 이게 단위 변환인데, 나중에 값이 나오면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효숫자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지나가고, 유효숫자 사용하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 곱셈이죠. 곱셈. 그러니까죠. 곱하거나 나눌 때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수의 유효숫자 개수와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예제를 봐야 되는데, 여기 예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보겠습니다. 유효숫자 사용하기 돼 있는데 한 조각의 질량은 6.47kg이에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조각의 부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나와 있고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알루미늄의 밀도도 나와 있죠. 그러면 총 질량은 얼마냐? 총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죠. 밀도가 이거는 들으면 알 수 있죠. 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호로 밀도는 주로 우리 그리스 문자의 로를 씁니다. 로는 부피는 볼륨에서 대문자 V를 많이 쓰고 질량은 그냥 매스 M입니다. 그죠? M. 그래서 질량 M은 로 곱하기 V가 돼요. M은 로를 뒤에 썼고 V를 앞에 썼네요. 그죠? 그래서 부피가 4.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리고 밀도는 2.7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면 요거의 유효숫자를 봐야 되는데 유효숫자는 거듭제곱 앞에 있는 건 다 유효숫자라고 했죠. 유효숫자의 개수를 세야 돼요. 유효숫자의 개수. 그럼 유효숫자 이거 몇 개죠? 숫자 몇 개예요? 3개.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라고. 2.7은 숫자 몇 개? 2개. 이 중에서 적은 거. 어떤 게 적은 거? 이게 더 적죠.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결과의 유효 숫자도 요걸 따라서 2개만 적는 겁니다.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1.1999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쓰면 실험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계산은 맞지만 실험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2개만 써야 되니까 앞에 있는 2라고 요 1까지만 써줘야 되는데 뒤에 9에서 반올림을 해줄 수 있으면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1.2kg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2개만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예, 곱하기 나누기는 이유숫자 개수가 적은 것을 결과에 그대로 이어준다. 결과도 이렇게 2개 적은 것만 3개를 곱해도 마찬가지예요. 3개를 곱해도 이유숫자 개수가 제일 작은 것에 맞춰준다. 자, 더하기 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자, 이 둘을 지금 질량을 더하면 전체 질량은 얼마냐? 그러면 6.47. 하나는 6.47이죠. 두 번째는 1.2예요. 2개를 더해주면 7.77이죠. 7.67. 계산기로는 7.67인데 유효숫자 덧샘플셈의 경우에는 자릿수를 보는 거예요. 자릿수. 자, 우리가 어떤 값을 쓰면 예를 들어서 6.47이라고 하는 건 이 중에서 맨 뒤에 있는 7은 부정확한 7이에요. 근사값이에요. 근사값. 그죠? 그렇게 실험에서는 그렇게 이 측정값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맨 뒤에는 아마 7일 거다. 그래서 7로 써는 겁니다. 1.2에서 2는 아마 2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15보다는 크고 1.25보다는 아마 작은 범위니까 작은 범위니까 1.2라고 한 거겠지. 조금 더 크게 넓게 봐서 1.1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아서 1.2라고 한 거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있는 하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자릿수는 다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요 2가 더해진 2하고 4가 더해진 7은 이미 6은 이미 부정확한 거죠. 그리고 그 아래는 쓸 필요가 사실 없어요. 부정확한 거니까. 부정확한 건 한 숫자 하나만 써야 됩니다. 따라서 7을 반올림해서 7.7까지만 써주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는 서로 영향을 막 자릿수를 넘나들어서 영향을 주니까 규칙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이 끝났죠? 1장이 끝나고 바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장은 1차원 운동하게 돼서 등속 운동, 순간 속도 건데 이미 공부한 거예요. 그죠? 1장에서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이게 맞나? 그죠? 이게 맞죠? 헷갈리네. 똑같은 게 나와갖고. 자, 운동학에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린다. XT 그래프, VT 그래프 보여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XT 그래프에서 어느 지점에서의 기울기. 이거는 요 파란색이죠. X는 요 검은색. X는 검은색인데 그래프인데 어느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의 속도는 물론 순간 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다 이러면 좀 말이 복잡하고 위치 그래프를 그려놓고 접선의 기울기는 그 위치에서의 순간 속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V 그래프와 T축이 이루는 넓이는 요 구간에서의 그러니까 시간이죠. 요 구간에서의 변이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가 여기 안에 이렇게 델타 X라고 써져 있네요. 델타 X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스칼라하고 벡터가 유사하게 있을 때는 벡터를 쓰지 스칼라는 쓰지 않기로 합니다. 거론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자유낙하란 무엇인가 있는데요. 자유낙하는 교재에서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자유낙하예요. 작용하는 힘이 중력만 있는 운동. 작용하는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만 있을 때, 즉 중력이 알짜 힘이 되는 경우. 중력이 알짜 힘이에요. 알짜 힘이라는 건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그걸 다 더한 힘. 근데 알짜 힘이 중력만 있다는 얘기는 중력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운동은 다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물체를 위로 던져도 내 손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이제 중력만 작용하겠죠. 그렇죠? 올라가도 자유낙하, 내려가도 자유낙하,
물체를 옆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도 다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꼭 아래로 움직여야지만 자유낙하가 아닌 거예요. 넘어가고 여기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가 하나 여기 그림 2.2, 2.3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먼저 축의 값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움직인 물체의 변이를 구하라. 변이 구할 때는 VT 그래프를 구해야죠. VT 그래프. VT 그래프를 보고 1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이게 V 곡선이죠. 파란색이. V 곡선이 T축과 이루는 넓이는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요거밖에 없어요. 요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바로 델타 X가 되는데 이 넓이가 V축에서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죠? 위쪽에 넓이가 있을 때는 플러스 변이가 되는 거고 아래쪽 넓이는 마이너스 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요거는 V가 일정하죠. 2초가 될 때까지는 V가 일정하고 이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V가 2초가 될 때까지는 마이너스 2로 일정한 속도. 그런데 2초부터 4초까지는 X가 마이너스 4m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런데 정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지. 그리고 다시 4초부터 6초까지는 일정하게 다시 변하는데 기울기를 구해 보니까 이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1 지날 때마다 5씩 증가하는 거죠. 마이너스 4에서 여기 1까지 증가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4에서 여기 1까지. 그래서 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속도는 얼마 되겠어요? 이 경우에 가속도? 가속도는 요 위치에서의 가속도는 몰라요. 여기서는 아주 이상적인 실제 이런 운동을 만들기는 아주 어렵겠죠. 가속도가 거의 무한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각각의 구간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V가 0이어서 가속도도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계속 같은 말 또 나와요. 앞에서 했던 게 계속 나오는데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그렇죠?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원래 이건 평균 속도예요. 그런데 직선이잖아. 자, 요거는 SS. 우리가 좀 처음 보는 값인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등속 운동은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순간은 어떻게 구하냐? 순간은 항상 미분한다 그랬어요. 미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위치 SAS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게 순간 속도가 됩니다.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벡터입니다. 벡터. 이게 없어도 벡터 표시가 없어도 다 벡터로 이해를 하세요. 자,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너희들은 대학생이니까 이공계 대학생이니까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를 한 문제씩 내십니다. 미분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좀 나와봐야 다항식의 미분 정도니까 금방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CT n승을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나오고 C는 상수니까 상수 C예요. 그냥 써주고 여기 거듭 제곱 숫자가 하나 줄어들죠. 그렇죠? n이 앞으로 나오면서 n-1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t의 제곱을 이게 위치잖아요. 위치 x예요. 원래 xt인데 저자가 살짝 바꿔놓은 거야. 그냥 s로.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기분 나쁘잖아. 처음에는 x라고 했다가 s라고 바꾸고. 왜 바꿨냐면 여기를 x라고 해놓으면
항상 나는 가로축을 x로 썼는데 갑자기 여기가 x가 되면 이제 이상이 할까봐 그죠? 근데 이게 더 이상해 이게. x는 2t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시간으로 한번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 그래서 순간 속도가 미분했으니까 순간 속도가 구해지고 요 2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는 거고 원래 있던 2가 있고 여기 거듭 제곱 2는 숫자가 하나 줄어들어서 1로 바뀌고 그래서 4t가 되겠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되는데 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v를 또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dv dt 즉 s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두 번 미분. v를 한 번 미분 4가 되겠죠. 4가 나왔는데 이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이런 운동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또는 그냥 등가속 운동이라고 해요. 등가속. 등자가 있으면 뒤에 있는 게 일정한 거구나 이런 얘기죠.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 운동이 되고 이걸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등가속 운동을.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부하려고 가속도를 알아야죠. 가속도를 공부하려면 속도를 알아야죠. 속도를 공부하려면 변위를 알아야 되고 변위를 위치도 알아야 되고 시간도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 이거 한 거예요. 길이, 질량, 시간에서 그럼 뭐가 움직여요? 물체가 움직이니까 물체는 질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이 맨 처음 주어지는 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쭉 지나갑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네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또 너희들 수학도 미분도 하면 적분도 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그래서 적분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미적분은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이게 수학 시간이냐, 물리 시간이냐, 그지?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내십니다. 한 문제. 왜냐면 책에 나오는데, 그치? 그래서 일단 지나가 볼까요? 그래서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VT 그래프에서 특정한 구간에 즉 TI부터 TF까지 V 그래프와 T축이 이루는 넓이죠. 이게 넓이는 정적분입니다. 정적분. 수학에서 적분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적분의 방법은 인테그랄 기호로 표현합니다. 크게 기호로 인테그랄 해주시고 TI부터 TF까지 구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TI부터 TF까지 이 시간을 나타냈으면 그 시간으로 X축이죠. 이게 가로축이에요. 시간축에서 이런 얘기죠. 시간축에서 T축에서 TI부터 TF까지 뭐를 어떤 그래프의 면적을 구할 거냐. 그러니까 V 그래프의 면적을 구할 거죠. VDT 해주는 겁니다. VDT. D는 미적분의 기호예요. 지금 이 말 속에 D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V 그래프와 T축이 이루는 넓이를 이 구간에서 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했더니 이게 델타 X였죠? 변위였어요. 변위. 그죠? 델타 X는 요거는 델타 X니까 X의 나중값에서 X의 처음 값을 빼주는 건데 교재에서는 이걸 계속 S라고 표현을 했죠. S. 이거 이항하면 빼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된다. 자, 아주 간단한 VT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가로는 3초죠. 3초. 세로는 4t라고 했는데 t가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3 집어넣으면 12가 되겠죠. 여기 속도는 12입니다. 그죠? 그래서 곱하기 12 미터 퍼 세크 곱한 걸 2로 나누면 6, 3, 18. 그리고 단위는 미터가 나오겠죠. 초는 약분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구하시면 변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V가 지금도 일정하게 변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바로 등가속 운동입니다. 등가속 운동. 이걸 미분하면 4가 나오죠. 일정한 값이. 그럼 등가속 운동에서는 V가 항상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지금은 구하기 쉽게 아예 처음에 정지하에 있는 거죠. 정지. V가 일정한 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일정한 거, 일정하게 변하는 거죠. 예, V 일정하게 변하는 거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그죠? 어쨌든 다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면적을 구하면 플러스 변이,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면 마이너스 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게 그런 예네요. 자, V가 처음에 10이었다가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A는 이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2 증가할 때, 시간이 2초 증가할 때 10 감소하죠. 그래서 A는 2분의 10, 즉 5가 되는데 이게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건 30m에서 처음 위치가 30m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xi가 30m. 그럼 변이를 구할 때 요거는 xf 마이너스 xi가 되는데 요 값에 0이 아니라 30을 넣어줘야 돼요. 30을. 알겠죠? 예, 주어져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적분은 뭐 넘어가겠어요. 예. 넘어가고. 자, 여기서도 VT 그래프죠. 항상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래프가 VT 그래프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교수님이 VT 그래프를 그려줄 거예요. 자, 포르쉐하고 비틀하고, 포르쉐는 포르쉐고 비트는 폭스바겐이고. 요즘 포르쉐 많이 보이죠?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비틀은 어떻게 생겨서 차가? 비틀 알아요? 비틀? 비틀 한번 볼게요. 비틀. 폭스바겐 비틀. 이렇게 생긴 차이죠. 이렇게. 그죠? 예. 딱정벌레, 아니 딱정벌레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맞나요? 예. 이렇게. 예. 타면 잘 나가요. 그래도. 자, 내 차는 아니야. 예. 폭스바겐 비틀은 V가 이건 V가 어쨌든 다 증가하고 있죠. 아마 정지 상태에 있었네요. 그죠? 처음에 V가 0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포르쉐는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비틀은 좀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율, 이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속도의 변화율. 꼭 증가해야지만 가속도가 아니라 변화하면 가속도라고 하고,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가속도도 구해보고 폭스바겐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기울기 구한 거죠. 요 선의 기울기는 5 증가할 때 30 증가했으니까 5분의 30. 그래서 포르쉐의 기울기는 6이에요. 6. 30이 아니라 25인가 보다. 여기 그죠? 25. 그래서 5가 됐고, 폭스바겐은 15 증가할 때 30이 돼서 아마 2 같습니다. 2. 그렇죠? 여기 있네요. 2. 예. 그래서 가속도가 다릅니다. 가속도를 속도의 변화율, 이거 자체가 가속도다. 근데 지금은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동일하겠죠, 값이. 그죠? 그럴 때는 그냥 가속도라고 하면 돼요. 평균은 앞에 꼭 평균을 붙여주고, 생략되어 있는 가속도는 다 순간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라고 안 하고 가속도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다 넘어가는데 여기 요 그래프 22번 그래프를 봅시다. 22번. 예. 이 그래프가 또 중요한 거고, 여전히 속도 시간 그래프죠. 예, 속도 VT 그래프라고 합니다. VT 그래프. 자, V가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가속도는 일정한 거지. V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변화율, 변하는 비율, 기울기, 이 V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돼서,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가속 운동. 이때 여기 이제 색칠을 이렇게 해놨잖아. 자, 요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색칠을 했는데, 그러면 TI부터 TF까지 넓이를 구한 겁니다. 적분을 한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딱 잘라야 돼. 이렇게 딱 자르고, 이렇게 딱 잘라서. 그럼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아래 사각형이 있고 위에 삼각형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나는 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줄 알아. 그럼 그 공식을 써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써는 건 좀 일반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처음 여기 TI일 때의 속도가
VI예요. VI. VIS인데 그냥 VI라고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TF가 됐더니 속도는 쭉 가서 VF인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맨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이거 있었죠. 여기를 지날 때 그리고 여기를 지날 때 이게 나중인데 여기 처음 TI일 때 우린 TI라고 하고 요 TF일 때 이때의 속도가 이런 속도 VI 이때의 속도는 좀 빨라졌다고 할까요? VF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얼마큼 움직였냐?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요게 변이 델타 X가 될 건데 이걸 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델타 X를. 그럼 이 넓이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잖아요. 예. 그럼 아래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작은 사각형의 넓이가 요 넓이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예. 가로는 델타 t인데 가로는 TF 빼기 TI예요. 그죠? 예. 예, 가로. 세로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러니까 이거 VI예요. 그냥 VI. 이게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똑같죠? 예. TF 마이너스 손으로 되나? 예. 마이너스 TI 곱하기 높이는 요만큼. 그죠? 그래서 VF에서 VI를 빼준 거예요. 요거. 그냥 VF 마이너스 VI 하면 되겠죠. VF 마이너스 VI 하고 요걸 2로 나눠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을 써야 돼요. 예, VF는 VI 더하기 AT입니다. 요 직선의 식이에요. 그죠? VF는 VI 더하기 AT. 직선의 식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직선의 식이 맞아? 맞죠? 이렇게 돼서 이 t가 바로 이게 t가 되는 거예요. t 얘는 그냥 델타 t를 그냥 t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델타 t만을. 그래서 VF에다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식은 그냥 t 곱하기 그죠? t 곱하기 AT가 돼버리죠. AT. 그죠? 여기 VI 빼주니까 AT만 남을 거 아니야. AT. 나누기 2가 되니까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전체 넓이는 요거는 그냥 VIT가 되는 거죠. VIT. VI 곱하기 T. 전체 넓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델타 X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는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숫자가 나오면 그냥 구하면 돼요.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식을. 그래서 요 식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델타 t도 매번 델타를 쓰면 불편하니까 그냥 앞으로 t라고 쓰겠습니다. 걸린 시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을 외우면 문제 풀기가 편하다 해서 시험장에 가려면 이걸 외우고 가자 이런 얘기예요. 시험장에 가려면. 그렇지 않고 내가 혼자 그냥 풀어보려면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끄적끄적하면 다 풀려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공식을 알면 좀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식이 계속 나와요. 예, 이 식이. 그래서 이 식을 좀 간단하게 해서 좀 외워보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거하고 이거는 똑같네요. 그죠? 예. 첨자를 다 없앱니다. 첨자를 다 없애고 이 VF를 나중 속도를 그냥 V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속도는 VI라고 V0라고 쓸까요? V0라고 쓰고 뒤에 있는 가속도는 그냥 A라고 쓰고 시간은 T라고 쓰고 이렇게. 그럼 요거는 본래는 이런 식에서 나온 거예요. A는 T분의 V-V0 그죠? 델타 V를 시간으로 나눠서 가속도를 구하는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있는 건 아까 넓이 구해봤었잖아요. 델타 x. 델타 x 변이는 vi,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이죠. 이게 이렇게. 짜증나게 안 써지네요. 예, 이렇게. 델타 x는 여기 at 제곱 이렇게 쓰자고. 그러고 요 식에서 t하고 여기 t가 있어요. t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t를 소거해서 소거할 때는 t에다가 a는 v-v0를 대입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으면 되겠죠? 그럼 딱 정리가 돼서 마지막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세 개의 식인데 사실 뭐 외우고자 하면 뭐 외울 수 있고 난 외우는 게 부담돼 그러면 매번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를 10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예, 저절로.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외우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주면 등속 운동하면 속도 안 변할 테니까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같을 테고 변이는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일 테고 속도의 제곱은 역시 변함이 없겠죠. 근데 가속을 하면 at만큼 더 빨라지고 얘는 2분의 1 at 제곱만큼 더 많이 가고 얘는 제곱이니까 이거 그냥 연립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항들만 하나씩 추가적으로 외워주면 된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는 걸 왜 공부하냐면 자연학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연학화 운동이.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걸 직접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겠죠. 자, 또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 자연학화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2장의 목적. 자연학화 운동. 그러니까 나머지 세 번째 시간에는 요거를 할 수 있으면 다 끝낼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세 번째 시간은 풀어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내가 열심히 이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계속 끄적거려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식 같은 경우 포인트가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렇게 하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건 뒤에 이제 아마 5장이나 4장에서 나올 텐데 힘을 찾아서 힘들을 다 더해주는데 지금은 지구가 이렇게 얘를 당기잖아요. 그죠? 지구가 당기는 힘이 중력. 그래서 힘은 F라고 표현하고 중력은 여기 첨자로 G, 아까 AG 했던 것처럼 G 했던 것처럼 G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있을 때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하나 찾은 거야. 그런데 이제 바닥에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 그럼 이 바닥이 얘를 떠받치고 있겠죠. 그죠? 물체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지구가 당겨서 아래로 떨어지긴 하지만 바닥이 있어서 이 바닥이 얘를 안 떨어지게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이 떠받쳐주는 힘은 이렇게 바닥의 평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가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름이 수직력이에요. 수직력. 그리고 밀어내죠. 그래서 항력이라서 수직 항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바닥은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 잘 안 미끄러지게 하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른쪽으로 쭉 미끄러지려고 하는데 안 미끄러지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주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마찰도 작용합니다. 마찰력. 그래서 이 세 개의 힘이 작용해서 그 결과가 얘가 미끄러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게 합력이에요. 이 세 개의 힘을 다 더하면 이 방향이 분명히 될 거야. 왜냐하면 그 방향대로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는, 가속한다는 얘기는 그 힘이, R자 힘이 그 가속도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항력은 요 방향과는 수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방향과는 수직이어서 이 수직항력은 이 방향의 가속도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근데 마찰력은 그 방향대로 가해지는 거죠. 그죠? 마찰에 가해지면 가속이 잘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요 힘들을 다 더해야지만 이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여기에 그림은 두 가지 힘만 가해지는 거예요.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랑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력만 가해집니다. 마찰이 없는 거죠. 이 B번 그림에서는 마찰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수직항력은 이 방향대로의 가속도를 만들지 못해요. 이게 완전히 수직이니까, 그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방향의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중력에 비스듬한 성분이에요. 성분.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가속도 또는 중력을 이 평행, 이 경사면의 평행인 성분, 그래서 여기 평행을 표현하는 그 평행선 선 두 개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더하기 우리 벡터에 합성할 때 벡터를 더할 때 요거 더하기 요거 두 개 더하면 평행사변형처럼 대각선이 나오고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중력을 거꾸로 분해하는 겁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또는 이거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얘도 역시 수직이잖아요. 경사면에. 그럼 요런 힘은 중력의 요런 성분은 이 경사면 방향의 가속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이 성분만이 이렇게 수평 성분만이 이 방향으로의 가속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분해해서 이 삼각형을 본 거예요. 중력 가속도를 분해해서 요거. 그러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자면 세타의 사인 성분이 되는 거지. 요 전체 G의 사인 세타를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물체의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G의 수평 성분 아니면 경사면 성분 사인 세타가 됩니다. 본래는 얘를 세타라고 한 이유는 이 경사면의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아지는 거지. 얘하고 이거 움직이네. 여기다 있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 경사면하고 이거하고 수직이죠. 둘이 수직이고 또 이 수평면하고 얘하고 수직이잖아요. 이렇게 둘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둘이 이루는 각하고 같겠지. 자꾸 나와. 이거를 90도 돌려서 얘가 되는 거고 얘를 90도 돌려서 얘가 되니까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렇죠?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인 거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세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세타면 여기는 세타는 아니겠죠. 여기가 세타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지 보려고 내는 문제예요. 가속도가 대개는 등가속도까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 4초까지는 가속도가 4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는 가속도가 변하죠. 변하는 가속도 운동을 만들어낸 건 델타 V 속도의 변화는 A를 적분하는 거야. 이거를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학적인 마인드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넓이를 적분해서 즉 넓이를 구해서 이게 전체가 다 속도의 변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도의 변화량.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F-VI가 VF-VI 이게 속도 변화죠. 교재에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요. VI가 A의 적분이다. TI에서 TF까지. 이렇게. 미적분 고등학교 때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적분 안 했다. 다 했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겠네. 예. 깜짝 놀랐네. 예. 괜히 했네. 그러면 저 예. A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넓이 구하면 전체 델타 V를 구할 수 있습니다.